한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을 마주한 한 일본 여고생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전쟁과 가난, 분단의 상처를 딛고 지금은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로 떠오른 대한민국. 그러나 아직도 어떤 이들에겐 그저 작은 나라, 따라하는 나라로 여겨지고 있죠. 그 믿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1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감동이 더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쿄의 명문 여고생이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후 졸업식 축사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공개 폭로했죠. 제 축사는 SNS에서 수십만 회 공유되었고 일부 정치인은 저희 가족 신상을 조사하려 했어요.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정체성 반란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사토 하나입니다. 17살 도쿄의 명문여고 2학년이죠. 문예반 회장이자 성적 상위 1%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통했고 선생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완벽한 일본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보수 성향이 강한 대기업 전무로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죠. 항상 우리 가문의 얼굴은 내가 지킨다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일본 중심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한류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저는 학급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 열광할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죠. 왜 우리보다 못한 나라 문화에 그렇게 열광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특히 한국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화제를 돌리셨어요. 당시에는 그저 어머니가 정치적 이야기를 싫어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어머니는 한국계 제1동포 2세였고 그 사실을 저에게 숨겨왔다는 것을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4일 체험학습이 발표되었죠. 교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유럽이나 미국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으로 왜 굳이 한국인가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글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큰 소란이 되었죠. 일부 친구들은 한류 팬으로서 제 글에 강하게 반발했고 다른 친구들은 조용히 동의했어요. 교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어요. 저녁 식사 후 어머니는 제 방문을 살짝 두드리더니 흰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너만 봐야 해라는 말만 남기고 조용히 나가셨죠. 문이 닫히고 봉투를 열었을 때 거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시작하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더 이상한 것은 봉투 뒷면에 한국어로 쓰인 문장이었습니다. 해석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알게 된 그 의미는 언젠가 이걸 알게 될 내가 자랑스러워질 거야였어요.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한국, 이 둘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우리 일행이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공항 곳곳에 와이파이 무료존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외국인도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인공지능 다국어 안내 로봇 에어스타였죠. 그 로봇이 일본어로 다정하게 인사하며 길을 안내해 주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 라고 중얼거렸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고속철도에서도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좌석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시스템, 소음이 거의 없는 전동차,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통합 교통카드까지. 일본도 선진국이라고 자부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결코 뒤처지지 않음을 느꼈어요. 그때 공항 한쪽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고 놀랍게도 3분 내에 AI 기반 응급 로봇과 원격 영상으로 연결된 의사가 출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게 후진국이라고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죠. 아버지와 교과서에서 배웠던 한국의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경복궁 투어에 참가했어요. 화창한 봄날, 고궁의 아름다움에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문화해설사는 유창한 일본어로 궁궐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죠. 그러다 을사조약과 일본군의 왕궁 습격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1905년 조선의 황실은 일본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조약에 서명당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그때 칼을 맞은 벽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본 교과서에는 분명 합의에 의한 조약 체결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칼자국이 남아있을까요? 합의였다면 칼은 왜 필요했을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준 봉투 속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죠.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구글 지도를 따라가던 중 마침내 그 주소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기와집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후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은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죠.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아가야. 정말로 왔구나. 내 손녀가.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분이 제 외할머니라는 것을요. 할머니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토록 궁금했던 어머니의 비밀이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과거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였던 어머니 윤미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어머니는 한국 최고의 인재로 일본의 도쿄대로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버지의 집안은 한국인 며느리는 가문의 수치라며 절연을 요구했대요. 내 어머니는 결국 선택을 해야 했단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의 모든 학문적 성과를 묻고 일본 국적을 취득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매년 서울의 봄을 그리워했단다.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었고 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어 했지만 내 아버지의 반대로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주셨어요. 거기엔 한복을 입은 어머니의 웃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어머니는 제가 본 적 없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 안에 흐르는 반쪽의 피는 한국인이었고 그동안 제가 무시해온 그 문화는 사실 제 뿌리였다는 것을요. 정체성의 혼란과 동시에 처음으로 느끼는 뿌리에 대한 자부심. 그 감정은 복잡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제 안에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저를 이모의 소개로 만난 김도윤이라는 29세 청년에게 데려가 주셨어요. 김도윤은 어머니의 옛 제자로 현재는 한류 콘텐츠 제작사의 CEO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강의 노트와 자필 평론이 눈에 들어왔어요. 당신 어머니는 일본 문학을 한국에 알린 전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이라면 반드시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김도윤의 사무실에서 저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과 창의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웹툰이 어떻게 글로벌 드라마로 제작되어 수출되는지, K-팝이 어떻게 세계 음악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모든 과정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젊은이들의 자신감과 창의성이었죠. 한국은 이제 문화 강국입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 같은 분들이 그 기반을 닦으셨죠. 김도윤의 말에 저는 뭉클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문화가 사실은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다니. 마지막 날 혼자 강남 거리를 구경하던 중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넘어진 거예요. 무릎에서 피가 흘렀고 한국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한국인 청년 민수가 다가와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셨네요. 제가 약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는 저를 부축해 근처 약국으로 데려갔고 직접 상처를 소독해 주었습니다. 제가 일본인임을 알게 된 후에도 민수의 친절함은 변함이 없었어요. 국적이 뭐가 중요하죠? 사람이 다쳤으면 도와야죠. 이건 상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일본에서 들었던 한국인은 일본인을 싫어한다는 말이 얼마나 편견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일본으로 귀국한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과연 진실이었는지, 저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거짓과 편견 속에 살지 않기로 한 거죠. 졸업식 날 축사를 맡은 저는 준비한 글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반이 한국인이었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진실을 가리고 살아온 가족, 그리고 왜곡된 교과서 속의 역사.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곧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하기 시작했고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동급생들과 일부 교사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죠. 그날 밤 제 연설은 SNS에서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저를 꾸짖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래. 달라져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울고 계셨어요. 처음으로 어머니가 한국어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하나야. 엄마가 더 용기 있었어야 했는데.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아버지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문화교류 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한국 공동 번역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김도윤과는 한일 청소년 문학 페스티벌을 기획 중이죠. 비록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용기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두려운 비밀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제 안에 흐르는 두 나라의 피는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아니라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의 아픔을 직시하고 그것을 넘어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다리 역할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제 이름은 사토하나, 반은 일본인이고 반은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정체성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편견이 또 다른 편견을 낳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하지만 한 걸음 용기를 내면 그 벽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녀는 책이나 뉴스가 아닌 직접 보고 느낀 진짜 대한민국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깊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 따뜻한 정의. 스며든 사람들 그리고 예기치 못한 감동의 순간들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더 나은 다리를 놓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